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1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9%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모두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21억 코스피에서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600억 코스피에서 매수하면서 2,600포인트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적은 매수량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본격적인 매수가 없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1,570억, 기관 투자자 146억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했지만 크게 1%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세기형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제 흔들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세기형으로 2600선 근처에서 며칠 동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줄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사실 상승에 대한 동력보다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큰 그런 이제 상황이다. 왜냐하면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좋지 않은 이슈들이 많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계속 이탈을 한다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하락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는 2,600억 매수했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진행되었고요. 1,900억. 그래서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나머지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220억을 매수했는데 사실 1조 5천억을 전날 3일 매도를 하고 나서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매수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냥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코스피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진행해주지 않고 있다. 코스닥도 지금 저점, 고점을 다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고점 찍고 다시 떨어지는 분위기였고요. 오늘 하루 반등했지만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2차 전지 종목들이라든지 이러한 기술주들이 올라가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직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금리가 B커트로 되긴 했지만 뭔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매출을 확실히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런 상황이 좋아져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그런 기술주들이 힘쓰기가 어렵다. 지수가 사실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양매수 진행되었지만 이미 전체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이 추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금 힘이 약한 모습이다. 해외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근데 원달러에 대한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나스닥은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떨어져야 되는 분위기인데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보합 수준인데요. 일단은 환율을 보시면 원달러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원달러가 확실히 지금 이렇게 크게 치고 나온 그런 모습이고 이제는 연중 고점에 위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1,300원을 찍고 1,378원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파동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어렵다, 시장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투기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시장의 원리보다는 단기간의 그런 소식에 의해서 차익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투기성 매물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지금 1,400원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사이클에 들어왔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렇게 올라간다니요.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 선물 지표가 떨어진다고 계속 떨어진다라고 볼 수 없죠. 최근에는 선물 지표가 떨어져도
장중에 다시 말아올리는 그런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원자재 가격도 국제유가, 그 다음에 천연가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최근에는 중동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큰 움직임이 없고요. 채권 시장을 보시면 또 요동을 치고 있죠. 0.06% 올라가서 1.5% 올라가고 있습니다. 4.137%.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쭉 떨어졌던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 반등을 꽤나 크게 하고 있고요. 이 국채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달러도 불안하고 국채도 불안하고 모든 자산이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라고 이제 올라가는 것이 시장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떤 방향을 잡고 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좀 이 대비를 하기에는 좀 지식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산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고 부채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기도 했고 그런 부채에 대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 현금성 자산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 시장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0원 상승했고요. 오늘 0.98% 상승해서 26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250원 정도 하락하면서 24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좀 힘을 실으면서 꽤나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조금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면서 보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1250만 주로 거의 뭐 전날보다 조금 증가했죠. 아쉬운 게 이제 거래가 더 증가했지만 상승폭이 적었다라는 점. 아무래도 어제 발표된 두 가지 소식에 대해서 좀 상쇄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SMR에 대한 계획이 좀 늘어났다는 점. 그 다음에 두산에 대한 합병 수정안이 나왔다는 점. 그 두 개가 좀 상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따가 합병에 대한 이슈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특별하게 지금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하지만 나머지 원자력 테마들이 두산에너빌리티 제외하고 좀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5% 정도는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었고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던 BHI는 8% 정도가 올라갔는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합병안에 대해서 좀 야속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뭐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 추후의 흐름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63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8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투신 투자자가 12만 주 매수했고요. 오늘 사모펀드가 25만 주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두 수급은 이제 뭐 단기간의 차익을 보고 좀 들어오는 수급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고 두고 이번 주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와 비슷하게 단기 차익 물량을 쏟아내고 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이제 피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3만 주 정도 매도했고 비슷하게 이전에 많은 매수를 진행하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매도세가 지속이 되는지 매수를 하다가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뭐 21선 근처에서 위로 이제 3일 정도 유지를 했고요. 2만원 선이죠. 21선은 이미 이제 올라가고 있고 점점 이제
이격을 벌리면서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고점 수준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한 번 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면 우리가 좀 기다렸던 그런 구간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만 아니었다면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그런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합병에 대한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러한 부분들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이제 96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130만 주에서 96만 주로 한 40만 주 가까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잔고는 지금 17일 날 쭉 줄었는데, 17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를 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일, 21일에도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공매도 잔고를 상환시키는지 한번 볼 거고요. 특히 이날은 골드만삭스에 많은 매수가 있었는데, 그 골드만삭스의 숏커버링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잔고는 뭐 체결이 조금 더 많아서 5만 주 정도 되었고요. 상호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만 주 늘긴 했지만 사실 최근에 추세에 의하면 잔고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한 40만 주 가까이 최근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모두 줄어드는 분위기여서 우리가 크게 이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외국계는 맥쿼리가 조금 매수했고, 나머지 매도에는 크게 관여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이제 수급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외국인 추정 물량이 63만 주에서 동일하게 거의 진행이 되었고, 좀 매도가 되어서 21.9% 이렇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뭐 전체적으로는 계속 외국인 투자자 물량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매수를 최근에 또 바짝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매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게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로 매도가 시작되었다면, 또 이제 이번 주 내내 매도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에서 매수로 반전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수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소식들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슈가 합병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합병에 대한 정정 신고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감자 비율이 원래는 24.74%에서 11.57%까지 감자 비율이 줄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의 주식수가 적게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0주에서 원래 247주가 줄었는데, 이제는 115주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줄여주었다. 그리고 매매 거래 예정 기간은 1월 24일에서 2월 20일, 내년으로 이제 합병 이슈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주 배정을 이제 2,773만 주로 늘렸고요. 원래 이제 비율 자체가 0.031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저 분할 비율에다가 합병 비율을 대폭 높여서 0.04%까지 0.043이네요. 그렇게 늘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은 1월 27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진행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 확정 기준일이 11월 12일, 그 다음에 합병 반대 기간이 27일에서 12월 11일. 그래서 지금 이제 감자 비율을 줄이고, 그 다음에 주식 수를 좀 더 준다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나는 싫다 하시면 이제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요. 반대 의사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언제 표시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12월 12일이고요.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은 12일에서 그 다음에 1월 2일까지입니다. 이게 또 내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시려면
웬만하면 이제 12월, 12일, 13일, 뭐 14일 이 정도에 바로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합병 반대를 표시한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케이스는 합병 반대를 했더라도 이미 이제 7월 11일 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만 그 주식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7월 11일 이후에 매도를 했거나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했다고 해도 권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합병에 대한 이제 이 합병 기일이 1월 31일이기 때문에 1월 달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는 매수 대금에 대해서는 1월 24일 날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수 청구권에 대한 가격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합병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는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890원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저 합병 비율이 변경이 됐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시가가 사실상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만 5천 원이었나요? 그랬는데 오늘 좀 급등을 해서 7만 1천 원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이 시가가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가 이 정도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가가 좀 애매하긴 했는데요. 근데 본질 가치와 자산 가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율을 매기는 이 과정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이 이제 여기서 나왔었는데요. 두산 밥켓을 가진 수익 가치가 어떻게 이렇게 1223원으로 낮게 책정이 되느냐. 그래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본질 가치를 29,960원까지 이렇게 끌어올렸고요. 자산 가치는 21,840원, 수익 가치는 35,382원까지 끌어올리면서 합병가액을 거의 3만원 가까이로 끌어올려서 비율 자체를 0.37%까지 이렇게 합병 비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감자 비율과 이 합병 비율을 곱해 갖고 나온 게 0.043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주를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합병이 진행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감자한 게 이제 남은 게 989주, 그죠? 989주가 아니죠. 885주네요. 885주가 남고 두산 에너빌리티 나머지 이제 두산 밥켓이 43주네요. 네, 43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고요. 115주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건데 115주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해서 2650원으로 해서 곱하게 되면 237만 원 정도거든요. 237만.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종가가 7만 1,0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만 1,000원에다가 43주를 곱하게 되면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 305만 원이네요. 두 개를 비교하면 사실상 이제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두산 로보틱스를 받는 게 70만 원 정도가 더 이득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산 경영진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 불만을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합병안을 좀 개선해서 내보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이렇게 우리가 찝찝한 것은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과연 8만 원의 시가를 가질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는 기업인가? 그리고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받았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7만 1,000원을 유지한다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많은 주식수가 상장이 될 텐데 상장이 되고 나서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주식 소각으로 에너빌리티의 주식도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상대적인 개념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결국에는 두산 밥켓을 떨어뜨리는 게 맞냐 아니냐를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주요하게 불만을 가지던 이제 주식
수로 비교하던 그 시가를 가지고 비교하던 그 손해 정도는 회사에서 메워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하면 우리가 이득을 보는 쪽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단기로 보는 게 아니죠. 장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두산 밥켓을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좋은 상황인가 요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병안에 대해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또 합병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려감이 당연히 나오겠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채 비율이 단기간에 높아진다.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두산 밥켓이 떨어지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채 감소보다 이제 자본 감소가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부채 비율은 현 수준 대비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건가. 금감원이 요청한 것을 사실 저는 부안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부안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금감원에서 다시 한번 반려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이제 턴은 주주들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 주주들이 이 합병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반대 기간에 반대를 표명하면 되고요.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반대를 했다고 해서 매수 청구권 2890원을 이제 반드시 내가 행사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때 11월 말에 이제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격 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정말 이제 주주들에게 좀 이제 턴을 던진 것 같네요. 네, 지금 당장에서야 단순히 주가 비교만 하면 원래는 이제 손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손실을 없애는 것으로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감자 비율을 최소한으로 하는 조건을 찾아서 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나는 에너빌리티 투자했는데 로보틱스 받는 게 좀 짜증나긴 하죠.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할지 찬성을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똑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1조 투자 여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조에 대한 투자 여력을 사실 두산 밥켓의 배당금 700억 정도 플러스 두산 큐백스 플러스 그 다음에 뭐 D20인가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한 7천억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뭐 차입금 해가지고. 근데 1조를 이렇게 계속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좀 이제 부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계속 고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당연히 사업이 잘 될 걸로 예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회사가 이제 기업이 이제 잘 나가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다면 이런 투자조차도 하지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제 밥켓을 떨어뜨리는 게 과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다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지 못해서 선택한 합병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로보틱스에 투자금을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붙이기 위해서 만든 합병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런 대주주를 위한 합병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불만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금감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분야에 대해서 대폭으로 이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설비 투자를 통해서 5년간 대형 원전 60기, 소형 모듈 원자로 60기를 추가 수주하고 가스터빈 엔진은
2038년까지 100기 이상 수주를 따낸다. 이 대형원전 60기가 정말 이제 여기서 한 얘기인가? 잘못 얘기한 거, 잘못 쓴 건가?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대형원전 60기는 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뭐 소형 모듈 원전 60기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캐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만큼 지금 시장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단순히 시장에 대한 수요치를 예상해서 그걸 뭐 본인들이 다 수주할 걸로 예상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고객사들에게 이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 구매 계약이라고 할까요? 구매 의뢰서라고 할까요? 그 정도를 이제 구도로라도 받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원전 시장의 파운드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게 뭐 다른 방법이 저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계속 밀겠다라고 하니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썩 내키지 않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밥캣을 때는 그 기회비용으로 단기 현금성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마련해서 그걸로 미래 사업성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수익률로 버티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이제 턴은 넘어왔고, 이런 불확실성을 준 것 자체가 저는 좀 짜증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통보식으로 와서 이제 원래라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고, 네, 지금 이제 욕먹으니까 이렇게 바꾼 것 자체가 좀 짜증나기도 하는데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합병에 대한 이슈는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11월 주주총회 열리고 11월에 반대 기간 행사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각 비율이 대폭으로 줄었고,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수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산술상으로는 이제 금액적으로는 플러스로 잡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두산 밥켓의 배당금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게 단기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 건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최근에 이제 SMR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와 대형 원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증설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은 하지만, 그 증설에 대한 비용을 과연 두산 밥켓을 두산 밥켓을 저렇게 넘겨주어야만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두산 밥켓을 시장에다가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같이 키운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이제 로보틱스를 아래에다가 밥켓을 붙이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주주 지분율 차원에서는 대주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들었는데, 로보틱스에 대한 주식수를 조금 늘리면서 뭔가 좀 애매하게 이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없는지, 뭔가 꼼수는 없는지 좀 더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체코 원전 24주 잭팟이 턱없는 소리다. 총 사업비가 20조 규모인데 우리가 6조밖에 되지 않는다. 이 6조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나왔느냐? 현지화의 65%에다가 웨스팅하우스에 이 비용을 주면 우리에게 남는 게 없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 기업의 사업 참여율이 65%가량이고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지급 비용이 최대 10%이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면 우리 25%밖에 안 되니까 6조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65%에 대한 참여율을 누구도 지금 보장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계속 강조하는 점, 그 다음에 현지 기업의 참여율이 65%라고 해도 우리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 기업이 아닌가요? 두산 스코다 체코 기업입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긴 하지만
스코다 파워는 분명한 체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면 우리나라에 이 포함되는 금액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걸 지금 다 무시하고 이렇게 단순히 계산만 때린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들은 다 뭐 손해보려고 진출을 한 겁니까? 네. 외국인 노동자들 쓰더라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금액, 월급을 다 주고 나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익률을 붙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 비용 자체가 거기에다가 다 비용을 계산해서 만든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다가, 그죠? 플러스 재료비에다가 이런 것들 다 더해보니까 이제 원가가 나오겠죠. 그죠? 원가에다가 우리 이익률이 얼마인지 붙여가지고 1 곱하기 뭐 30%면 1.3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 게 이제 24조라고요. 그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데 참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체코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코에서도 지금 여당이 원전을 우리나라와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체코 야당에서도 원전 자금 조달을 못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으름장을 냅니다. 그래서 전 산업부 장관이 현재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체코 전력공사가 원전 건설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계약 체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24조 조달 재정 여력이 없다. 그래서 두코바니 5호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6호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다.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은 프랑스 EDF가 한국의 보조금으로 한수원이 덤핑 수주했다는 거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면서 또 프랑스 편을 들거든요. 어떤 성향인지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계속 이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빠르게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불상사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도 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형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넘어야 될 산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SMR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SMR 도입을 위해서 9억 달러를 자금 신청을 개시를 했고요. 그만큼 미국의 SMR이 지금 부흥이 되고 있다. 굉장히 많은 모델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 각각 건설업체들이 각 모델을 이제 협력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EPC 기업들은 많은데 원자로 제작 기업이 없다.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고 아까 뭐 체코 원전 뭐 이런 거 폴란드 원전 계속 정치적으로 엮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대형 원전을 통째로 수주하지 않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던 뭐 따로 이제 또 기자재를 납품을 하던 그렇게 기자재 납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이 터빈과 원자로 제작이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수주를 할 거고 장기적으로 납품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해상 풍력도 그렇고 가스터빈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그래서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아주 큰 시장이 찾아왔는데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도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합병을 이제 가지고 가면서 내년까지 들고 갈 거냐 아니면 이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불확실성을 없앨 거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가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합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대를 할 거면 반대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서 합병이 무산이 될 수도 있고요. 적어도 이제 11월 말까지는 가봐야지 알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한번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 다 떠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시장,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산 애너빌리티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점도 좀 사실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도 좀 이제 아쉽기도 하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렇기도 한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